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학본 특별 개정판. 저자 정명석. Audiobook 12. 하룻밤 3번의 죽을 고비. 하편.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것만 공적이 아니다. 베트콩을 생포하는 것도 공적, 적의 진지와 무기 창고를 찾아내는 것도 공적이다. 무엇보다 자기가 안 죽고 산 것이 최고의 훈장이다. 이럴 수가 있을까? 야간 근무를 서는 동안 포로로 잡아온 베트콩이 도망갈까봐 밤새 끈으로 다리를 묶어 놓았지만 그는 우리가 잘 대해주어 마음이 평안했는지 따이한 굿하며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뜨거운 말을 거듭했다. 나도 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베트콩 굿 하며 베트콩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전쟁이 우리를 서로 원수되게 하였다고 말해주었다. 모기 등살에 악몽과 같은 밤은 가고 아침이 밝아왔다. 어젯밤 상황을 다시 듣고 끔찍했던 밤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생포한 적을 조사해보니 어젯밤 적들을 인솔해온 소대장급에 해당되는 베트콩이었다. 그러니 권총을 허리에 찬 것이었다. 30여 명이 마을을 털러 가다가 맨 앞에 있던 사람이 먼저 발각되어 당한 것이라고 했다. 권총은 프레모아가 터져 아수라장일 때 빠뜨렸는지 없고 권총집만 남아 있었다. 권총은 아군 병사 중 누군가가 챙긴 것이 분명했다. 대개 귀국할 때 챙겨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우리 소대는 생포한 적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 어떻게 잡았느냐고 내게 물어서 모든 경위를 말했더니 역시 용감하다고 하며 한마디씩 했다. 나는 적을 총으로 쏘진 않지만 적을 생포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중대는 나를 보면 베트콩 사냥개라고 했다. 우리가 어젯밤 매복 작전에서 정과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중대장과 대대 참모들도 헬기를 타고 왔다. 정과는 적 사살 4명, 내가 잡은 포로 1명, 노획한 개인 화기 사정, 수류탄 7개와 탄띠, 실탄, 대검들이었다. 그런데 대대 작전 장교가 포로로 잡은 베트콩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특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적의 정보를 입수하려고 살려두었다가 기대만큼 얻지 못하자 결국은 대대에서 베트콩을 처리하라고 했다. 이때 한 장교가 신병들을 불러 담력을 길러야 된다고 하며 착검하여 적을 죽이라고 했다. 생포한 베트콩을 15m 앞에 발과 손을 묶어 세워놓았다. 베트콩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활동하며 살았던 차이산을 멀리 쳐다보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손이 묶여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아군들만 쳐다보고 있었다. 신병 4명이 착검하여 찔러 총 구호를 외치며 적 가까이 가더니 적의 가슴에 칼끝만 대고 찌르지를 못했다. 이를 본 장교는 야, 간이 콩알만한 놈들 잡아온 적도 못 찔러 하며 이리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권총으로 머리통을 한 번씩 후려쳤다. 간이 콩알만 해서 못 찔렀다기보다 아군의 선처만을 바라는 베트콩의 그 애처로운 눈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 서로 육박전을 하며 적과 싸울 때는 칼로 찌르기가 쉽지만 일단 포로가 되어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아군에게 살려달라고 두 손을 합장하여 애원하는 적을 칼로 찌른다는 것은 아무리 잔인한 군인일지라도 양심상 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 상관에게 쫓아가서 포로로 잡은 적을 왜 죽여야 되느냐고 했다. 포로 수용소로 보내서 자유를 찾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심각하게 말했다. 그리고 포로는 일단 우리 편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연대에서 없애라는 무전이 왔다고 말하며 너는 베트콩을 부대로 데리고 갈래? 했다. 분명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포로는 안 죽이게 되어 있으니 죽이지 말자고 했다. 그는 나에게 한국 군이 포로를 잡아 포로 수용소로 보내주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구송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니 죽여 없애라고 한 것 같다. 난처한 입장이다. 이놈 데려다가 어디에 둘래? 하며 성질을 냈다. 적은 마치 사냥꾼에게 사로잡힌
바싹 마른 들노루처럼 불쌍하기만 했다. 상관의 명령을 듣고 착검하고 서 있던 4명의 신병들은 15m 앞에 서 있는 적을 찔렀다. 그 베트콩은 칼이 자기 가슴을 찔렀는데도 너무 기가 막혀 정신이 나갔는지 싱긋이 웃었다. 칼로 베트콩을 찌르던 병사들은 웃는 그의 얼굴을 보고 놀라 칼을 베트콩의 가슴에 박아 놓은 채 뛰어 도망왔다. 이를 쳐다본 전우들은 같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이 광경을 본 나는 누구보다도 심정이 괴로웠다. 적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잡아왔는데 잔인하게 죽이니 사람의 잔인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에게 말은 못해도 미안함을 금치 못했다. 내 마음을 칼로 찌르듯 아팠다.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소대원들 모두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는지 안타까운 표정들이었다. 우리도 적에게 잡히면 저렇게 되겠지. 총에 맞아 죽을 망정 잡히지 말아야 한다. 이를 부드득 깨물며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어떤 병사는 말하기를 인간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만도 못하구나. 그래도 파리는 저렇게 안 죽이는데 인간이 제일 잔인하게 죽이는구나 하고 한숨들을 내뿜었다. 일부 병사들은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죽인다고 수군거렸다. 적이 총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아닌데 양 같은 적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우리 분대원들은 침을 여기저기 내뱉으며 저렇게 죽여서 우리 보고 충격을 받으라고 하는 건지 우리들도 잡히면 저렇게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그 의도를 모르겠네. 라고 말하며 꿈자리 사나워서 이제 잠도 못 자겠네. 했다.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팠다. 이럴 수가 있을까. 결국 적은 논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 모습을 보며 혹시 저 베트콩이 사람을 많이 죽여 그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나는 어이가 없어 전쟁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의 사나이들은 무지하고 잔인했다. 적이 이리 같으나 양 같으나 잔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저렇게 해하면 자기 생명의 날도 길지 못하는 법인데 모두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구나. 현재는 통쾌하지만 미래에 가서는 마음이 아픈 것, 그리고 신의 대가를 받는 것. 아하, 하나님이 볼 때 누가 적이랴. 나는 엉엉곡을 하며 울 수도 없고 심정에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진정 간구했다. 그 부모 형제를 대신하여 눈물강을 이루었노라. 나만은 너의 적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노라. 참으로 전쟁은 처참했다.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잔인한 삶이었다. 흔히 전쟁은 평화라는 구호를 허울 좋게 내걸고 싸움을 하지만 실상은 평화가 아니라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지옥이었다. 평화는 사람을 죽여서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운막이나 천막이나 궁궐이나 사람을 사랑할 때 평화가 오고 이상세계가 오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아군의 크레모아가 터질 때 죽을 뻔했고 아군이 적군을 향해 쏘는 총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적군을 생포하러 쫓아가다가 적의 칼에 찔려 죽을 뻔했다. 이렇게 3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도 내 전우들도 그 아무도 그 같은 처지에서 나를 구해줄 자가 없었다. 오직 내가 절대 믿고 사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주셨음을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깨닫게 되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나의 수호신이 되어주셨다. 인간들은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조상신들이 도와준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 세상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의 생명은
우연으로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다. 우연이란 어떠한 계획 없이 그냥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인간들은 대개 어떤 사건을 운명론적으로 판단하고 우연으로 판단한다. 사람이 생각할 때 우연이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겠다. 사라진 권총. 전날 밤 내가 생포한 베트콩이 빈 권총집만 차고 있어서 온 중대원들은 날이 밝은 후 벌판을 다 뒤졌다. 혹시 상황이 벌어진 매복 지점에 크레모아가 터질 때 베트콩이 차고 있던 권총이 떨어져 뜰게 덮이지는 않았나 생각하고 땅속까지 뒤져 찾아보았지만 결국 못 찾고 말았다. 귀신도구 칼 노릇이라고 그때로서는 도저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종전의 예를 봐서 짐작하건대 갑자기 상황이 벌어져 아군의 크레모아가 터질 때 적은 놀라 자기도 모르게 권총을 잃어버렸고 현장 시체 확인을 하면서 누가 권총을 주었는데 욕심이 나서 번개처럼 챙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1차, 2차 파월되어 3년 가까이 베트남에 있는 동안 이 같은 사건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다. 권총은 작고 예뻐서 누구나 호기심을 갖는 물건이다. 호신용으로도 쓰기에 좋아서 권총이 나오면 병사나 분대장, 소대장 할 것 없이 호주머니에 잘 챙긴다. 홍길동 작전 때 권총을 노획하여 최희남 소대장에게 나도 권총 한 정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대장은 너 사회에 무슨 원수찐 사람 있냐? 물었다. 나는 적도 아군도 원수찐 사람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권총 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하냐고 물었다. 고향에 인삼 농사 지어 놓으면 도둑놈들이 잘 캐가는데 그 놈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겁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대장은 그러려고 권총 만들었냐? 나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했다. 이 정도로 권총은 누구든지 호기심이 생겨 여러 가지로 소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못된 총이다. 내가 다음해 재파월되어 V2호와 도깨비 6호 작전을 할 때도 밤새도록 적과 교전하고 내 추소 앞에 시체 확인을 하러 갔는데 많은 시체들 중 2구의 시체는 권총집만 차고 있고 권총은 없었다. 아무리 권총을 찾아도 찾질 못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20일이 지났을 때 화기분대는 주간 매복을 나갔다가 폭발물이 터지는 안전사고를 당했다. 대부분 다치지 않았는데 그중 한 사람만 좌측 팔뚝에 파편을 맞고 병원에 후송되었다. 그러다 결국 좌측 팔은 불구가 되어 한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때 그의 관물을 챙겨서 보내달라고 하여 챙기다 보니 권총 2정이 나왔다. 이를 보고했더니 소대장이 즉시 압수하여 중대장에게 가져다 주었고 중대장은 대대에 보고했다. 그때 같이 근무했던 옆 분대장의 말에 의하면 결국 권총도 이 사람 저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말았다고 했다. 군대나 사회나 이같이 쓱싹하는 것이 참 무섭다. 쓱싹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므로 눈 깜짝하지 않는 신이나 알지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흔히 왕들이나 주권자들도 국가를 맡으면 그렇게도 돈을 취하고 상상도 못하게 숨기기도 한다. 전능자 하나님은 그들이 온 백성의 것을 도적질하니 숨긴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사병들이 목숨을 걸고 노획한 물건들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팔아먹기도 하니 전투 기록에 올라가지 않아서 이후에 보면 본부나 전쟁 기념관에 보관된 전과 기록은 직접 전투를 한 병사들의 이야기와 다른 것이 너무도 많다. 사회나 군대 비리, 비일이, 그놈의 비리, 빌어먹을 비리여라. 눈 깜짝할 사이 슥싹했지만 눈 깜짝하지 않고 지켜보시는 저 하늘 신의 눈에 띄었도다. 비일이 빌어먹을 짓을 하는 자, 그 행한 대로 화를 당하게 하여 그 뇌물 토해내게 하였도다. 그 뇌물 슥싹하여 먹어 삼켜
뱃속까지 들어갔도다. 후에 배가 아파 몸부림치며 갖은 인생의 곤욕을 치르다 토해냈도다. 토해낸 권총, 이 사람 저 사람 또 하나씩 집어먹었네. 아, 나는 놀랐다. 적한테 놀라고 아군한테 놀라고 놀라 죽겠구나. 비리비리한 별짓. 비리하니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제대한 지 30년이 넘은 후 파월 장병들의 모임이 있었다. 전쟁에 직접 참전한 전우들의 말을 들어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온다. 한 번은 전우들이 훈장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나는 베트남에 2번이나 파월되어 갔기에 3년 가까이 있는 동안 사병으로서 수백 번의 작고 큰 작전을 하면서 훈장을 4개나 탔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올라갔는지 국방부나 육군본부에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같이 복무했던 한 전우가 그때 자기와 같이 화랑무공 훈장을 타지 않았느냐고 했다. 나는 그 사실을 소대장도 알고 군대원들도 모두 알지만 아무튼 군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하니 그 당시 옆 소대에서 근무했던 전우가 그 훈장 기록이 어디로 갔는지 대강 알겠다. 하며 껄껄대고 웃었다. 전쟁에서는 노획물뿐 아니라 훈장도 부정이 있다고 하며 그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모두 1차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나는 바로 사단으로 발령받아 가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때 그 비리비리한 짓을 하려는 것을 보았다. 했다. 한 번은 사단에서 같이 근무하던 친구 병사가 이 전우에게 말하기를 너 훈장 하나 못 탔지? 내 앞으로 화랑 훈장 하나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하기에 어떻게 가능한가 알아보니 보병 중대에서 정과를 세우고 훈장을 상신하는 명단이 올라오면 훈장은 그 사람 앞으로 내려 보내주고 기록부에는 그 사람 대신 이 전우의 이름을 올려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훈장은 여분으로 남는 것이 많이 있으니 하나 목에 걸면 된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그가 하는 짓이 너무 우습고 양심 사납기에 야, 소총 부대에서 목숨을 바쳐도 훈장 하나 타기 힘든데 베트콩 한 명 못 보고 훈장은 타서 뭐 하려고 해. 나는 더럽고 치사한 짓 안 한다. 하고 깔끔하게 한마디 해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 소총 부대에 있을 때 훈장 탔어. 하니 너는 오리지널 훈장이구나. 하더라는 것이었다. 이래서 추정하건대 작전도 안 해보고 연대 본부나 사단 본부에서 근무했던 자들이 훈장을 타기도 했을 것이라며 그는 격분해서 말했다. 모두 둘러앉아서 베트남전 이야기를 하던 전우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 맛있게 먹던 음식을 내뱉으며 이런 죽일 놈, 별의 별짓을 다 하려 했네. 참으로 첨단의 지능범 훈장 착취자야. 그러니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도적질하는 놈을 말릴 수가 없어. 한쪽에서는 전우들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며 전투를 하는데 그놈의 빌어먹을 놈들은 비리비리 별짓들을 다 했네. 하며 화살처럼 쏴붙였다. 이 경험담을 들려준 옛 전우는 보병 중대에서 훈장을 상신하여 타기는 해도 간혹 기록부에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정병장 이름이 기록에서 아예 빠졌든지 아니면 화랑 훈장을 탔지만 인원 훈장 명단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바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짐작되어 속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훈장을 탔는데 기록에 내 이름이 없는 그 의문을 풀게 되어 속이 시원하기도 했다. 정말 마음이 후련했다. 이때 한 전우는 정병장은 베트콩에게 총도 쏘지 않았는데 어떻게 훈장을 탔나 하고 물었다.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것만 공적이 아니지. 베트콩을 생포하는 것도 공적이고 적의 진지와 무기 창고를 발견하여 찾아내는 것도 공적이며 무엇보다 내가 안 죽고 산 것이 최고 생명의 훈장이지. 치열했던 홍길동 작전 때도 나는 훈장을 탔고 차이산의 시체 확인하러 유병장과 갔다가 죽을 뻔했을 때 유병장과 나와 몇 명이 무공 훈장을 탔어. 그때 우리 분대가 적 9명 사살, 총 8정 노획한 것 기억 안 나. 하고 말했더니 AR 자동화기 사수였던 박정배 전우가 자기도 기억난다고 했다. 그리고 재파월되어 도깨비 6호 작전 때
10여 명의 전우들과 화랑 훈장, 인원 훈장 등을 타고 향도에게도 주었다. 하였더니 모두 인정하며 자기도 기억난다고 그때 같이 훈장을 탄 전우들이 말들 했다. 그들이 육군 본부에 기록이 없어도 다른 곳에 기록이 있을 테니 찾아보라고 했다. 내가 어떤 서류를 꾸미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다만 제자들이 베트남전 이야기를 듣고 내 훈장 확인을 했는데 기록에 없다고 하니 내가 거짓말이나 한 것 같이 되어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너희들이 모임 때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줘 했더니 전우들은 말 주변이 없어 사람 많은 데서 말을 못해 했다. 최희남 옛 소대장에게도 이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 그가 현역 대령 때였다. 만나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베트남 전에서 훈장을 4개나 탔는데 육군 본부 기록에는 내 이름이 제대로 올라가 있지 않다고 말했더니 그때 훈장 받은 것 나도 기억이 나는데 라고 말했다. 내가 제자들에게 베트남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 훈장 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자들이 육군 본부에 알아보았으나 내가 훈장을 탄 것이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으니 너무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군대라고 기록 착오가 없을 리가 있겠냐 라고 말했다. 이후 2006년도에는 제자들이 최명신 주월한국군 사령관을 만나 베트남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령관도 당시 내가 생포한 포로에 대한 국방부 기록을 보고 당연히 훈장을 받을 가치가 있는 정과라고 말했다. 물론 전쟁터에서 훈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적의 생명을 사랑하여 죽이지 않고 생포한 것과 치열한 작전을 할 때마다 우리 편이 되어 모두 무사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다. 그 훈장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가장 큰 것은 자기 생명의 훈장이다. 이 훈장을 탔기에 나는 지금도 존재하면서 훈장을 가식으로 탄 자보다도 더 빛나면서 살고 있다. 훈장 타고 안 탄 것이 내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전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훈장 이야기가 나오기에 쓰게 된 것이다. 무전병의 일침과 훈장의 진정한 의미. 옛날 중국에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일부러 술을 많이 먹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술을 먹고서 담대해지고 사기가 높아져 정신없이 사람을 죽이라고 이러한 전술을 썼다는 것이다. 훈장 또한 전쟁터에서 술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전쟁 영웅 나폴레옹은 국가의 쇠붙이가 모자라지 않으니 계속 훈장을 만들어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 많이 달아주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처럼 전쟁터에서는 훈장에 욕심을 부리니 모두 미치 광이들처럼 혈안이 되어 자기 앞에 나타난 적을 더 쏴 죽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날 모임에 온 전우들은 훈장을 착취한 더럽고 치사한 놈들이라고 귀가 터지도록 욕을 해댔다. 나도 전우들의 말을 듣고 수십 년 전 군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피비린내 나는 훈장 비리까지 있었다니 하고 생각하니 씁쓸했다. 가슴에 훈장을 다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 훈장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가슴이 안 보이도록 달고 다니지 하고 말했다.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원순으로 5등급의 훈격이 구분돼 있는 한국의 무공훈장은 상훈법에 의해 인원 훈장을 제하고는 적과의 교전 현장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자만이 수여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여된 자에게는 보상도 주게 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들 같이 훈장을 가지고 놀듯 했다면 이는 분명히 모순된 일이다.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워 세운 피의 공적, 생명의 공적을 도적질하는 자들은 양심의 화인 맞아 감각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아무튼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지나치게 모순된 일들이 많아 별로 다 쓸 수가 없다. 상벌은 반드시 공의로워야 된다. 더구나 전쟁터에서 세운 공적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숨은 것이 드러난다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공적자는 캄캄한 밤에도 해와 달과 같이 빛나는 것이다. 내가 1차, 2차 파월되어 받은 훈장은 베트남 참전 기장 2개, 인원 훈장 2개, 화랑 훈장 2개이다. 그리고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누구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공적으로 훈장을 탔다고 하지만 나는 많은 적들을 잡아
그들에게서 정보를 얻고 자연 동굴에 숨겨둔 많은 총을 노획함으로 훈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터의 훈장은 적을 죽인 하나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예전에 제자들 몇 명이 보는 데서 훈장 2개를 들고 이것이 베트남에서 타온 화랑 훈장이라고 말하며 집어던져 버렸다. 제자들은 그것을 왜 버리느냐고 하며 깜짝 놀랐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오해할까 함이다. 훈장은 사람 죽인 표시가 아니냐. 너희 선생은 그러지는 않았지만 훈장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까 해서 없애는 것이다. 하고 나는 말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공이다. 그러므로 지휘관들도 적군을 멸하여 정과를 올리고 훈장이나 챙기는 것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내가 베트남전에서 몇 달 동안 무전병 임무를 맡았을 때 있었던 일이다. 작전 중에 항상 무전기를 짊어지고 다녔는데 사격이 시작되고 포탄이 터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등 싸움이 치열해지면 연대나 대대 본부에서 꼭 무전을 쳤다. 여기는 본부다. 본대로 보고하라. 비행기 날개는 부러졌는가? 총은 몇 개가 뺏겼는가? 장갑차는 어떻게 됐는가? 하고 묻는 말들이었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모르는 척하고 답하기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기에 버릇없이 그런 걸 묻고 있어? 조종사가 다쳤냐는 소리는 안 하고 비행기 날개가 부러졌냐고? 너는 사람 아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라 해도 그러면 안 되지. 가난할수록 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 세상에 비행기가 떨어질 정도면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냐? 하고 소리를 질러 버렸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는 오버 소리는커녕 숨소리조차 안 들리는 듯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상대가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다시 한번 얘기했다. 총 몇 개 뺏겼다고 야단법석을 떨 게 아닙니다. 사람 안 죽었으면 천만 다행이지요. 그까짓 총이야 또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우 때문에 사병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지휘관이 됐으면 벙커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말고 탱크 속에 들어가 사병들의 상황도 보면서 지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병들도 신바람 나서 작전에 실패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얼른 무전기를 꺼버렸다. 이는 평소 쌓였던 생각의 부르짖음이었기에 나는 할 말을 다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사실 무전기가 많으니 어떤 무전병이 했는지를 전혀 모른다. 그 후 참모 회의 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연대 본부의 한 대령은 어떤 미치인 놈이 그런 무전을 한 거야 하고 화를 냈지만 그 일이 있은 지 보름 만에 지휘관이 직접 작전에 참여해 현장을 둘러보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참으로 뿌듯하고 기뻤다. 지금도 나는 훈장을 탄 날보다 내가 포로로 잡아온 적을 전우들과 같이 지키며 밤을 새우던 그날이 더욱 생각난다. 사연이 깊고 하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보셨다 생각하니 기쁜 마음이 하늘에 닿듯이 치솟는다. 항상 포로가 된 베트콩은 사냥꾼에게 잡혀온 노루처럼 두려워했다. 전쟁터에서 적에게 생포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를 것이다. 눈만 말똥거렸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혼이 나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날이 새면 자기를 조사한 후 총으로 쏴 죽일 것인가, 칼로 찔러 죽일 것인가 아니면 포로 수용소로 보낼 것인가 생각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적의 심정을 느낀 나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 전투용 시레이션을 따서 먹을 것을 주었더니 처음에는 안 먹는다고 뿌리쳤다. 죽음의 공포에 쌓인 그에게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간이 타고 피가 마르는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베트콩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내일 아침이면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 안심시켜 주었다. 그리고 시레이션에 든 고기와 과일을 주니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먹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못 먹고 산속으로 돌아다녀 배가 고팠던지 정말 맛있게 먹었다. 아하, 이것이 내 목숨을 걸고 적을 생포해온 보람이구나 생각하며 달밤에 쭈그리고 적과 마주 앉아서 그를 안심시키고 더욱 마음 뜨겁게 사랑으로 대해주었다. 내 옆에서 나와 같이 베트콩을 지키던 전우들도 베트콩이 시레이션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너나 나나 청춘의 고생이 많다.
하며 살았을 때 많이 먹으라고 했다. 나는 이런 사연이 사람을 죽이고 가슴에 훈장을 단 것보다 더 값진 내 인생의 훈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전쟁 중에 나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온 세계 수십 개 나라의 청중들에게 가르쳤다. 신의 섭리를 말해주며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사랑하게 해주었다. 이미 전능자는 앞날을 아시고 나를 더욱 죽음에서 지켜주어 절대자이신 자신에 대해 말하게 하셨다. 저자 소개